안녕하십니까. 우리 동네 머니코치의 정재기입니다.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또 꼭 챙겨야 될 것이 있죠. 맞습니다. 2019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인데요. 직장인들이 지난 1년간 벌은 소득과 관련된 세금들을 국세청과 함께 정산해보는 작업,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. 매년 연말정산을 하긴 하는데 이게 또 할 때마다 새롭고 또 세법도 조금씩 바뀌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거나 헷갈려 하십니다. 그래서 오늘 연말정산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머니코치에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흔히 말하는 연봉이라는 개념이 있죠. 직장에서 내가 받은 소득, 흔히 말하는 세전소득, 이것에 대해서 모두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즉 총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라는 항목들로 있는데, 이 공제 항목은 뭐냐면 예컨대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다, 즉 세전소득이 5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그 5천만 원에서 소득공제라는 이름으로 금액을 조금씩 빼주는 거죠. 그래서 5천만 원 연봉에서 소득공제로 예를 들면 2천만 원을 받았다. 그러면 5천만 원 빼기 2천만 원 하게 되면 3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일단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소득공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, 이걸 따져보는 것이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계산된 첫 번째 세금에서 세금을 빼주는 세액공제 과정, 이 두 가지 과정을 이해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소득공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내가 받은 연봉에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을 해줍니다. 좀 쉽게 말하면 직장 다니느라고 출퇴근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예컨대 5천만 원이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을 근로소득공제다 그래서 빼주게 됩니다. 그 다음부터 우리가 챙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장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인적공제입니다. 즉 근로자 본인 그리고 자기가 부양하는 가족들, 배우자라든지 직계 존속과 비속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내가 부양하느라고 또 힘이 많이 드셨잖아요. 그러니까 그 식구들 머릿수만큼 빼주는 게 인적공제입니다. 인적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득 금액입니다.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. 이 사람이 따로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소득이 많이 있다. 그렇다면 굳이 내가 그 사람을 부양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. 그 사람이 알아서 본인 거 벌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. 즉 우리 집사람이 또 우리 남편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다 라고 한다면 인적공제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따로 직장이 있는 것은 아닌데 뭐 간간히 이렇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해서 일용직처럼 일하는 것들이 있다. 그래서 그런 것들 1년간 쭉 모아보면 그것도 한 꽤 몇백만 원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인적공제 대상이 안 되는가? 이런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죠.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. 일용직 근로자로 벌은 소득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를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. 즉 우리 집사람 또 배우자 남편이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다. 거기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. 또 직장을 다니기는 다닌다 라고 한다면 근로소득이 있다.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연간 그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은 역시나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 예금을 맡겨놔서 거기서 생긴 이자가 있다. 이자 소득이죠. 이자 소득이 한 연간 1,000만 원이다. 생각만 해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데 아니 이자를 그러면 몇백만 원 받으면 또 안 되는 거냐 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. 이자나 배당 소득으로는 연간 2천만 원까지는 그 이자나 배당 소득 받고 바로 원천 징수돼 버리기 때문에 역시나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소득 기준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. 두 번째, 직계 존속과 비속은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핵심은 나이입니다. 우리 아버님 또 어머니 장인 장모님 역시나 내가 부양을 하고 있는 이분들의 나이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가 넘으셔야 됩니다. 1959년
12월 31일 전에 출생하신 분, 물론 주민등록 기준이죠 라고 한다면 나이 기준이 해당되시고, 역시나 그분들도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는 공제가 되는 것이죠. 또 자녀들도 만 20세가 안 되면 역시나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즉 나이 25살 된 아이들, 나이 때문에 공제는 안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일을 해주시면 인적공제는 해당이 되시고, 한 사람당 150만 원씩 공제가 되니까 만약에 4인 가족이다 그러면 600만 원 정도가 일단 소득공제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또 많이 챙기는 것들이 있습니다. 전세금 대출을 내가 받아서 그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내가 갚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된다고 하시면 전세 대출금, 원리금에 대해서도 공제가 되고,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받으시죠.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예컨대 2019년 기준으로는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장기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자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또 하나, 많은 분들이 이제 신경 쓰시는 게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카드 공제 금액인데요.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면 이게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느냐,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.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카드 공제, 현금 영수증 공제는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. 가장 많이 받아보셔야 300만 원이고요. 연봉이 1억 2천 넘으시는 분들은 200만 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됩니다. 내 연봉, 총급여의 25% 이상을 카드나 체크카드로 쓰셨어야만 공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. 즉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다 한다면 25%면 얼마입니까? 1250만 원이죠. 즉 한 달에 적어도 평균 100만 원 이상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이 돼야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이니까 한번 지난 1년간 내가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한번 쭉 보십시오.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액 공제율 보시면 생각보다 크지 않으실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보시면 전체 총급여, 그 다음에 거기서 각종 인적공제, 근로소득공제, 그다음에 카드공제까지 빠졌습니다. 그렇게 되면 예컨대 5천만 원에서 각종 이런 공제들이 한 2천만 원 됐다라고 한다면 3천만 원이 남죠. 그 3천만 원이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. 즉 세금을 매기기 위한 표준적인 금액이 되는 것이고, 그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율이 6%부터 42%까지 구간별로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. 즉 과세 표준 금액 기준으로 0부터 1,200만 원까지는 6%, 1,200 초과 4,600만 원까지는 15%, 이런 식으로 해서 과세 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같이 올라가는 누진 세율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선까지 궁금하시죠? 그러면 1,200만 원까지는 6%고 1,200 초과 4,600만 원까지는 15%라면 공교롭게 내 과세 표준액이 1,201만 원이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그 구간별로 나눠 가지고 1,200만 원까지는 6%, 그리고 1,200 초과분 4,600까지는 15%, 이렇게 구간별로 쪼개서 세율을 매기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, 핵심은 그렇다면 내가 지난 1년간 총소득이 얼마였고 내 과세 표준이 얼마이며 따라서 나의 세율, 단기의 세율은 몇 %인가, 요거를 이해하시는 게 연말정산의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의 첫 번째 단계인 과세 표준과 그에 따른 산출세액까지 뽑아봤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 산출세액에서 어떤 것들이 또 세금으로 빠질 수 있는지,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 동네 머니코치의 정재기였습니다.